말기암과 5년간 싸운 후 헤라쿠의 마지막 생명 불꽃이 꺼지고 그의 영혼은 천상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39년의 배신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그는 세상의 신에게서 그러한 끔찍한 삶을 살게 해준 것에 대해 사과받았다. 그래서 그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신은 그에게 건강한 몸으로 두 번째 삶을 주기로 하고 어떤 소원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헤라쿠가 원했던 유일한 것은 외딴 지역의 농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다. 신은 그에게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인 전능한 농기구를 주었다. 한 번의 타격으로 그의 불꽃이 다시 한번 밝게 타오른다. 그리고 헤라쿠는 숲속 한가운데서 깨어난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항상 원하던 모든 것임을 깨닫는다. 전능한 농기구가 그의 손에 나타나고 그는 새로운 몸을 사용해 땅을 고치기 시작한다. 밭을 갈면서 그는 이 도구를 사용할 때 결코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도 그는 농장을 위한 좋은 지역을 찾아야 했기에 숲 전체를 검색했습니다. 그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대한 나무를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숲 안에는 강이나 연못이 없어서 목이 마르던 그는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전능한 농기구는 삽으로 변했고 그로 하여금 땅을 깊게 파서 물이 고이기 시작할 때까지 허락했습니다. 물의 공급이 확보되자 그는 땅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를 경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전 생의 지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나무를 베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전능한 도끼로 단 한 번 베자 나무는 즉시 쓰러졌다. 그는 나무에 깔리기 전에 도망쳤다. 이제 첫 번째 참나무 통나무를 얻은 그는 망치를 사용해 4개의 참나무 판자로 만들었다. 모든 통나무를 작업대에서 판자로 변환한 후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는 불을 피우기 위해 당황했다. 하지만 장작이 없어서 그는 온전히 시간을 보냈다. 거대한 나무에 구멍을 파고 있는 밤. 처음에는 흙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뉴턴이 이 세계에서 중력을 발명했음을 기억하고 살아서 묻히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장작을 모으고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첫 불을 피웠다. 멀리 있는 모든 나무를 치우는데 하루가 넘게 걸렸지만 헤라쿠는 한 번도 피곤하거나 배고프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전능한 도구의 힘이었다. 그가 숲을 계속 정리하려고 하던 참에 괴물 같은 토끼가 그쪽으로 돌진해왔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지팡이로 즉시 끝내버렸다. 꼬치를 먹으면서 그는 토끼를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 괭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미안하다. 사실 그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괭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음식을 먹은 후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 했기에 헤라쿠는 프라이버시를 위한 쉼터와야 함께 혁신적인 화장실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자 그는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시간은 무엇부터 심을지 고민하며 보냈다. 다 끝낸 시점에는 이미 늦었고 그는 다음날 씨앗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침에 가보니 땅에서 싹이 돋아났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헤라쿠는 이것이 자신의 농기구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로 자랐는지 상관없이 그는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밤에 있는 좀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언덕을 파서 크리퍼들을 막아냈다. 작업은 며칠이 걸렸지만 마침내 경계를 완성한 후 헤라쿠는 식물들이 놀라운 속도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남은 나무로 작은 통나무집을 만들기로 하고 그의 목수 기술을 이용해 멋진 지붕을 만들어 문명화 수준을 높였다. 섹스! 농장을 확장하는 몇 일 후 헤라쿠는 매우 부상을 입은 늑대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안으로 들여오려고 시도했다. 거대 포유류를 물리치고 남긴 고기를 이용해 헤라쿠가 그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하지만 그중 한 마리가 임신한 것을 발견했다. 어린 시절 그의 유일한 소원은 개를 갖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에게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암컷이 출산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보호하려 했다. 그는 그들을 통나무 집으로 데려가 해가 질 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불을 지폈다. 길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지나고 헤라쿠는 4마리의 강아지가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건강한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모은 가장 맛있는 고기를 주었다. 한동안 개들이 그의 오두막 안에 머무르자 헤라쿠는 그 옆에 새 집을 지으려고 결정했다. 포우피에가 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
그의 식물들은 수확 준비가 되었고 그는 토마토가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중 일부를 개들에게 주고 수컷은 크로, 암컷은 유키라고 이름 지었다. 며칠 후 헤라쿠는 그의 신비로운 농업 도구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 감자를 생각하면서 신비로운 도구는 마법을 통해 감자 씨앗을 심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원하는 모든 음식을 만들었다. 게다가 그가 전능한 도구로 기른 것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랄 것이다. 신들이 그에게 이렇게 강력한 아이템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헤라쿠는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2개의 동상을 만들었다. 그날 오후 그는 자신의 식단이 매우 단조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몇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다. 열매를 맺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주가 지나면서 늑대들은 뿔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들은 30분 거리에 폭포를 발견했습니다. 문화를 만들면 신선한 물을 얻는 것이 훨씬 쉬워지겠지만 파내야 할 거리가 너무 길어서 그는 당분간 기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는 밀과 사탕수수 같은 다양한 식물을 추가하여 자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의 진척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라쿠는 날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겨울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상태에서 농사를 계속할 가능성은 없었고 거대한 토끼의 가죽은 썩기 시작하면서 끔찍한 냄새가 났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음식과 장작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쿠로가 그를 거대한 거미에게 데려갔다. 그 거미는 꼬리에서 실을 뽑아 정교한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만들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작은 농장에서 새로운 주민이 되었고 감자 몇 개와 교환하여 모든 직물을 생산했다. 겨울에 입을 코트가 필요하든 잎으로 가득 찬 침대가 필요하든 찬바람을 막기 위한 커튼이 필요하든 거미인 자부토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그의 작은 오두막은 점차 더 문명화되어 가고 있었고 드디어 겨울이 찾아왔다. 그가 만든 벽난로 덕분에 혹독한 추운 밤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있든 말든 그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법을 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자 늑대 아이들은 자라서 둥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들은 파트너와 함께 돌아왔다. 그중 한 마리는 하인을 때려 눕히고 여자아이를 유혹했다. 하지만 그들만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거미도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다. 모두의 가족이 커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라쿠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동안 거미는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히로는 하라쿠와 함께 그 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은발의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하고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고 그래서 하라쿠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를 감싸려서 할 때 그는 그녀의 덫에 걸려버렸고 소녀는 그에게 뛰어들어 목을 물어보려고 하며 음모 가득한 뱀파이어로 변해버렸다. 늑대들이 그녀를 즉시 공격했고 그녀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다시 작은 모습으로 변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적인지 궁금해했지만 소녀는 그녀가 그의 피를 빨아야 하는 이유는 시들어가기 전에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녀를 그렇게 심하게 괴롭힌 자신의 개들이 안쓰러워서 그는 자신의 목을 물어보라고 제안했고 그녀는 그의 피를 빨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더 큰 모습으로 변했지만 하라쿠는 그녀가 더 키가 크고 더 많은 곡선이 있다고 기억했기에 그는 그녀에게 빨리 해치워버리고 더 많은 그의 피를 빨아서 그녀의 거대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체액을 빨아먹은 후 그녀에게 자신의 농장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녀는 이런 이상한 과일을 처음 보았고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맛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는데 이 외로운 세상에서 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처음 찾았기 때문이다.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오늘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녀의 이름은 루루레이시였고 미래에 그를 방문해도 될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요청을 했고 물어보았다. 그녀에게 여기서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하룻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원하고 그녀의 매력이 특별하다고 느낀다. 루는 그가 그녀에게 청혼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고 그녀가 뱀파이어라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갑작스럽다고 말하며 결혼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라쿠는 그녀가 그의 진짜 의도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실제로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후 그는 결심을 굳히기로 했다. 그녀에게 결혼해달라고 애원한다. 루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침대로 끌고 가 또 한 번의 하룻밤을 보낸다. 다음 날 그는 괭이의 긴 막대를 사용해 새로운 괭이로 아기들을 기른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나무를 바라본다. 자라나는 나무를 보지만 거미가 다시 경고를 울리기 시작한다. 하라쿠는 달려가서 왜 대자비를 느끼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천사 소녀를 풀어주고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생각한다. 전개가 진짜 흥미진진해질 거야. 루는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천사 소녀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 그리고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개들이 그녀를 먹어치우지. 그녀는 루가 숲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놀라워하며 개들이 그녀를 먹어치운 후에 그녀가 오르가즘을 느꼈다는 것에 화가 나 있다. 루도 개들이 그녀를 먹어치운 후에 오르가즘을 느꼈다는 것이 화가 나 있으며 하라쿠는 상처를 입는 것이 왜 그들이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는지 의아해한다. 천사 소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루는 부끄러워하며 그를 남편이라고 소개한다. 얼굴이 토마토보다 더 붉어지는 가운데 거대한 플로케노는 자신을 티아라고 소개하며 그녀를 찾으러 왔다고 한다. 그녀의 머리에 현상금이 걸려 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조합을 연구하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왕국을 폭파시키곤 했다. 이것이 그녀가 그날 숲 한가운데에 있었던 이유라고 밝혔다. 그래서 그녀는 테이블에 몸을 굽혀 티아에게 이곳에서 살고 싶냐고 물었다. 그녀는 모든 작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다. 하라쿠의 가지가 그들의 둥근 복숭아 옆에 있다. 루가 그녀를 농장 주변으로 안내하고 하라쿠는 그녀에게 양배추를 자르는 법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렇게 자른 후 그는 그것을 요리해 소금을 뿌린 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맛있다고 생각했고 긴 농사일을 마친 후 그들은 마법 능력을 사용해 몸을 씻었다. 그의 집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딸기를 맛보았고 루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들은 다음에 딸기 크림파이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팔을 잡고 여기서 함께 살자고 애원했다. 혼자서는 몸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공동생활의 시작이었다. 티아는 딸기 크림파이를 즐겼다고 생각하고 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하라쿠는 지금 더 확장하는 것이 음식이 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계속 걷고 있을 때 하라쿠는 구로의 새 강아지들을 발견하고 결심했다. 그들의 농장 옆 빈 들판에 그들을 위한 마구간을 지었다. 그가 일을 마친 후 자부톤에 아이들이 실을 날려보내는 것을 보았다. 동시에 티아는 자신도 잠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날개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티아가 돌아와 하렘에 추가할 더 많은 소녀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고위 엘프들로 모두 자신을 소개했다. 그들은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윈세스트가 이 이야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라쿠는 왜 남자 엘프가 없는지 궁금해하지만 티아는 그들이 겪어온 슬픈 현실을 드러냅니다. 지난 대전쟁 동안 그들의 남성 인구 전체가 파괴되었고 그들은 지금까지 숲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원은 이제 다시 인구를 늘리는 것이며 하라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을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하라쿠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건축 및 목공 기술 덕분에 그들은 단 10일 만에 집을 지을 수 있었고 하라쿠의 흙, 오두막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이 넓은 집에서 그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날이 지나면서 엘프 리더는 그들이 여기 머물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그를 위해 광산 작업과 대장 일을 하기로 하여 그들은 땅속에 용광로를 짓기 시작한다. 그들에게 야생에서 200년을 살아도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유일한 것은 정착하고 번식하는 것이었다. 하라쿠는 엘프들과의 줄거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전형적인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남았다. 어느 날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엘프 소녀들이 그가 거대한 밀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중 한 명이 그에게 빵을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가 이 땅에서 가장 희귀한 효모를 가지고 있다고 그에게 말하고 있다. 하라쿠는 신이 나서 소녀들은 빵을 굽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라쿠가 맛볼 수 있도록 빵 스틱으로 만들었다. 한편 그들은 하라쿠의 계획이 이렇게 길고 맛있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이제 드디어 빵을 만들 수 있게 된 그는 밀밭을 확장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확장이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류에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고 그녀는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마왕의 집의 아래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이 모든 땅을 지원 없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라쿠의 것입니다. 밤이 되면 소녀들은 모여 하라쿠가 어떻게 불사신 늑대와 악마 거미를 길들였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토양에서 이 농작물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가 그들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하라쿠는 오랫동안 수로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내일의 임무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아침에 하라쿠는 자부티니 여왕벌을 가리키자 그는 벌들이 꿀을 만들어주기 위해 벌집을 지어주기로 결정한다. 그는 오후 내내 저수지 준비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대량으로 콘크리트 수로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엘프 소녀들이 올바른 위치에 모두 놓일 수 있도록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어려운 일에 집중하는 동안 하라쿠는 자신의 단단한 망치로 모든 구멍을 메웠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러나 문맥상 마지막 문장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번역하였습니다. 물길 공사는 효율성 덕분에 하루 만에 완공되었고 저수지는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작물을 물을 주는데 훨씬 수월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하라쿠는 물길 때문에 고기가 전혀 노력 없이 그를 먹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이 숲에서 토끼들이 위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고기는 평화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대한 고기가 바로 그를 삼키려고 했다. 소녀들은 그가 생선을 요리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죽음의 숲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되자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라쿠는 요리를 마치고 그들에게 조금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다른 종류의 고기 저녁을 원한다고 말했다. 하라쿠는 그들이 어떤 고기를 말하는지 전혀 몰랐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먹기 시작했고 맛있다고 생각했다. 두 소녀 모두 그것을 시식해 보았고 맛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머지 엘프들도 그의 고기를 원했다. 디기티.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라쿠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고 소금으로 보존하며 그들의 식단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하라쿠는 쌀을 생각하며 땅을 경작해 보았고 성장은 되었지만 쌀의 질감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체 수로를 구축했기 때문에 하라쿠는 엘프들과 함께 논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땅을 다진 후 하라쿠는 모든 소녀들의 수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말한 건 그가 수문을 열고 엘프 소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야. 모든 엘프 소녀들이 젖기 시작했고 리아는 끈적한 액체를 싫어했다. 그들은 함께 몸을 굽혀 모든 쌀 식물을 심었다. 며칠 후 모든 식물이 수확할 준비가 되었다. 하라쿠는 그것들을 말리기 위해 올렸다. 리아는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감명받았지만 하라쿠는 항상 암으로 죽기 전에 농사 아이돌을 시청했던 것에 감사했다. 모든 식물이 말라버리자 하라쿠는 그의 농기구를 사용해 만들기 시작했다. 트레셔를 보여주고 벼를 수확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소녀들은 벼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작업이 필요한지 보고 그가 드디어 끝났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하라쿠는 한 가지 더 단계가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밥을 지을 준비를 하고 류에게 마법으로 불을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앨 궁극적인 폭발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해 실망시켰다. 작은 불꽃으로 하라쿠는 밥을 지어 마침내 준비하고 그것을 소녀들이 맛볼 수 있도록 주먹밥으로 만들었다. 류는 한입 베어 물기로 결심했다. 소녀들은 그게 역겹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하라쿠는 모든 쌀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쌀 농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소녀들은 일을 마친 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거지? 하라쿠는 그들이 마법으로 스스로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깨끗하게 씻을 욕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수로를 만들었으니 욕조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여자들에게 배관 설계 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자들은 그들이 강에서 수영할 수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해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라쿠는 겨울에 얼어버릴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게다가 그는 건강을 위해 정말로 욕조가 필요했고 전혀 아무런 보호 없이 그들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소녀들은 따뜻한 물을 가열할 굴뚝을 만들기 시작했고 가장 큰 욕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하라쿠는 모든 더러운 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했습니다. 티아는 슬라임들이 물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라쿠는 그것들이 모험가들을 파괴한 위험한 몬스터인지 모르겠습니다. 티아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슬라임 몇 마리를 가져오려고 날아갔습니다. 그는 몇 개를 수질 정화 지역과 화장실 안에 두었다. 그렇게 그들의 폐수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는 불을 지피기 위해 장작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중 하나에는 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이때까지 버섯이 독성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모든 여자아이들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모두 먹고 싶어 했다. 그래서 하라쿠는 버섯을 키울 로그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해질 무렵 하라쿠는 마침내 목욕을 완료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려 시도했다. 소녀들은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호 장비를 제거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기 시작했지만 소녀들은 다른 종류의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신의 보호 장비를 제거하고 그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는 모두 함께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고 하라쿠는 자신의 검이 날카롭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라쿠는 자란 식용 버섯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들이 더 많은 엘프들을 데려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성들이었지만 누가 불평하겠어? 루는 그들이 함께 살았었다고 밝히며 모두 그와 함께 해줘서 기쁘다고 말한다. 루는 그들의 집을 확장해서 모두 더 많은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아이를 만들기 시작하자고 응원한다. 하라쿠는 그들이 왜 그렇게 낙관적인지 몰랐다. 정말 헛된 일이야. 히로는 그의 주인의 하렘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가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부를 이름이 없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혼자 떠돌아다녔고 다른 수컷과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자유롭게 살기를 계속하는 것이었지만 그 한 암컷을 만났을 때 그녀가 그를 파괴했다. 완전히 패배한 후 그들은 함께 여행을 시작했지만 어느 날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계속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었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거대한 곰이 그들을 안니히라테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중상을 입은 후 곰은 떠났다. 그들은 더 이상 음식을 사냥할 수 없었고 우연히 숲의 가장 위험한 장소인 중앙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들은 세상에 개의치 않고 돌아다니는 인간을 보았지만 히로는 그의 손에 있는 도구를 알아차리고 그로부터 오는 무한한 힘을 느꼈다. 그들은 이미 삶이 끝났다는 것과 화해했지만 그가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히로는 음식이 게이트 보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가 이렇게 강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에 감명받았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그들은 히라쿠가 그들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했고 그가 준비한 모든 음식을 즐겼다. 곧 그들의 아이들은 큰 가족으로 성장했고 히라쿠의 하렘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의 걱정이 있었다. 그들의 주인은 그들이 전설적인 지옥 늑대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히로는 어쨌든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그와 함께하는 멋진 삶으로 이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다. 몇 주 후 새로 큰 집이 완공되었고 히라쿠는 이 집을 준비하기 위해 했던 모든 파기와 나무 자르기를 기억했다. 비록 이렇게 큰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니 얼마나 멋질지 상상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그를 위해 만든 멋진 방을 보여주었고 그의 주방 맞은편에는 큰 식당이 있었다. 뒤쪽에는 주방이 있었고 양옆에는 큰 식사를 위한 더 많은 스토브가 있었다. 마침내 지하실은 겨울을 위해 많은 음식과 장작을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컸다. 2층에서 소녀들은 자신의 방을 보고 기뻐했으며 각자 개인 공간이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히라쿠는 한 방에 거대한 볼트가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상 외에 히라쿠는 집 입구를 장식할 게 조각상도 만들었고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새 집 안에서 히라쿠는 새로운 레시피를 위한 모든 재료를 모았다.
소녀들은 그가 무슨 요리를 할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것이 카레라는 음식이라고 밝힙니다. 소녀들은 그의 형편없는 음식을 또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 싫고 차라리 냄비에 요리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카레를 위해 향신료를 수확하러 나갔고 소녀들은 이 식물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히라쿠의 전능한 농업 도구의 또 다른 힘이었습니다. 이 도구로 그는 어떤 기후에서도 매우 민감한 식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향신료를 위해 그는 티아에 가야 합니다. 미안, 내가 뜻한 건 그가 쿠민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이미 꽃이 피었음을 본 거야. 다음 식물은 터메릭이 필요했고 소녀들의 마법으로 모든 양념들이 말라버렸어. 마지막으로 그는 고수와 시리안트가 필요했어. 걔들도 맛을 보고 싶어 했지만 시리안트 냄새를 맡자마자 무서워서 도망쳤어. 더 많은 후추와 카엔을 모아놓고 히라구는 드디어 요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소녀들이 그의 못생긴 모습에 지겨워져서 떠나버렸다는 걸 알아차렸어. 그런데 소녀들이 지겨워져서 떠나버렸어. 주방에서 그는 리아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인지 궁금해했다. 리아는 다른 여자들보다 자신의 요리가 더 낫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시도를 무시하고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고기를 요리하고 양념을 하려고 했지만 히라쿠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한 언어이며 그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에 화가 났다. 그들은 함께 빵을 밀기 시작했고 그들이 산처럼 빵을 만들고 나서 드디어 그의 요리가 완성되었다. 모든 소녀들이 그의 카레를 먹어보려고 모였고 카레가 형편없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먹어보라고 권했다. 리와 티아가 한 입 먹었다. 그것은 단지 형편없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맛도 형편없다고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두 번째를 가지러 달려갔고 히라쿠는 궁금해했다. 왜 그들 모두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는지. 그는 그들이 그냥 자신을 놀리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그들이 다른 종류의 고기가 필요해서 모두 그것을 좋아하는 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겨울이 드디어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낼 예정이었으므로 히라쿠는 가능한 한 많은 장작을 모으는데 몇 주를 보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부티는 나무 꼭대기에서 겨울잠을 자므로 히라쿠는 그에게 감자를 좀 주고 겨울을 대비해 추가 담요를 가져왔다. 리우는 언제나처럼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그는 다른 소녀들이 그의 고기를 바늘로 꿰매는 것을 보았다. 그걸 검색하지 마세요. 히로와 다른 개들은 잘 사냥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타이아의 분홍색 살찐 부위를 먹으려고 애쓰고 있어. 겨울을 대비해 모든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는 어떻게 채소를 보존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채소를 보관하기 위해 겨울용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상자는 담요로 덮여 있고 눈이 자연스럽게 냉동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의 천재적인 전략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법이라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밤에는 류가 그에게 점화 마법을 가르치려 시도하며 처음 시도해서 어려운 곰을 소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류가 여러 개의 곰을 동시에 소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낀다. 듣고 보니 그녀는 정말 대단하다. 한 번 있었지만 류는 그녀의 계략이 티아의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해요. 히라쿠는 마법을 사용하는 그들 모두가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원일만 하는데 하지만 류는 그에게 여기에서 가장 놀랍다고 말해요. 그가 없으면 이 마을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매일 그들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에게 미소를 지어요. 겨울에 첫 서리가 찾아오고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히라쿠는 오목과 체스 같은 몇 가지 클래식 게임을 만들기로 했다. 그는 게임하는 법을 가르쳤고 리우는 그것이 즐기기에는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티아는 그 간단한 규칙이 복잡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티아가 맞다고 말했고 그래서 리우는 화가 나서 티아에게 게임 도전을 했다. 2시간이 지나고 티아는 완전히 망할 뻔했고 히라쿠는 이를 알아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손이 미끄러졌다고 가장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사과했지만 티아는 그녀의 마법을 사용해 모든 조각을 원래 위치로 되돌렸다. 그녀는 아이처럼 놀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히라쿠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려고 했다. 그는 다른 두 소녀가 평화롭게 리버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쿠로가 가장 좋은 위치를 가리켰다. 쿠로가 규칙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늑대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채스를 제대로 두고 처음에는 귀엽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로부터 강렬한 기운이 느껴진다. 리우는 그녀가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과 게임을 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게임은 잘 끝나지 않는다. 네 사람 모두 마작을 하고 히라쿠는 규칙이 복잡해서 자신이 우세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리우를 위해 복수하려고 했지만 모든 여자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불쌍한 히라쿠와 류도 박수를 받았네요. 몇 주 후 그들은 보드게임에 지루해졌다. 그래서 히라쿠는 나무로 볼링 장비를 설계했다. 간단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녀들이 재미있게 즐겼고 겨울날들은 천천히 지나갔다. 그가 만든 창의적인 냉장고는 잘 작동했고 그들은 눈이 녹고 봄이 올 때까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따뜻한 온도를 즐기려고 할 때 자부틴이 거대한 괴물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을 울렸다. 히라쿠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에게로 날아오는 거대한 드래곤을 보았다. 하지만 티아는 그게 드래곤이 아니라 와이번이라고 말했다. 와이번은 하늘에서 포효하며 나무를 파괴할 불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티아는 간신히 그것을 저지했다. 불꽃의 일부가 떨어졌고 리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갔다. 히라쿠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모두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했다. 그가 주먹을 쥐자 창이 나타났고 그는 그것을 하늘을 향해 겨누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그것을 던졌다. 창은 드래곤의 방어를 격파하고 관통했다. 드래곤의 날개를 찢어놓았다. 드래곤이 다시 날아오자 히라쿠는 또 다른 공격을 가하여 정확히 드래곤의 가슴을 명중시켰고 드래곤을 땅으로 내리꽂았다. 깊은 숲속에서 히라쿠는 용의 시체를 발견하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보내준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드래곤은 매우 드문 가치 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티아는 그것이 혼자 날뛰던 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그게 불행한 사고라고 생각하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해요. 집에 돌아와서 티아는 드래곤새의 고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델리케이트라고 말해요. 히라쿠는 드래곤사의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꼬리고기로 스튜를 만들었어요. 모든 여자애들은 이것이 히라쿠가 처음으로 잘 만든 요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들이 감탄하게 된 것이 기뻐요. 류는 아직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티아가 히라쿠의 창으로 공격받았을 때 방어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러워해요. 그녀가 히라쿠의 창으로 공격받았을 때 방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와이번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라쿠는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그것이 그가 모든 뼈를 빼내지 않아서인지 의아해합니다. 티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그들은 그의 뼈를 먹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편 악마 왕국 내부에서는 고위층이 와이번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처치하려면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카운트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밝힌다. 장군들은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들 중 한 명은 사직하고 싶어 한다. 남쪽 트리엠의 소굴 안에서 구찌는 직접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고 히라쿠의 창이 드래곤 왕까지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날 아침, 히라쿠는 그동안의 식사에서 아직 뭔가 빠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피지 포도 주스를 위해 그는 모든 엘프 소녀들을 모아 포도를 수확했다. 그리고 포도를 으깨기 위해 주스를 짜내기 위해 그들은 포도를 밟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티아와 레아는 발을 깊게 담그며 포도를 밟고 그 진득한 액체가 나오도록 부셔나갑니다. 그들은 서로 위로 넘어지면서 그들이 진득하고 쫀쫀한 액체에 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한 엘프가 과거처럼 노래를 부르자는 제안을 합니다. 주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티아는 류에게 히라쿠와 함께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포도를 압착하고 발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통 위에 효모를 남겨두었다. 그는 그들이 충분히 만들었는지 궁금해하고 세상의 신은 다른
신에게 히라쿠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농업의 신은 그가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끝내고 그를 죽음의 숲 깊은 곳으로 보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스러운 창을 농기구로 위장하려고 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력을 모두 빨아내서 즉시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지만 신은 그에게 건강한 몸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바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녀의 동상이 늙은 남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벌이다. 그녀는 아버지를 이 자세로 300년 동안 앉혀둘 것이다. 어느 날 나토가 경보를 울렸고 히라쿠는 또다시 대자부를 느꼈다. 류는 언니 플로라의 이야기를 듣고 언니가 검은 마음을 가진 추악한 천사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언니를 따라 이곳까지 왔다. 티아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말해 보라고 하고 히라쿠는 그녀에게 여기 머물라고 초대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 추악한 놈이 언니의 남편이라는 것을 믿기 힘들어하고 있다. 히로는 그녀에게 예의 바르게 굴라고 경고하고 그가 이 모든 지옥의 늑대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심지어 와이번도 처치했다. 이것은 히라쿠가 그들이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다. 지옥 같은 늑대들에 대해서 지옥 부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을만 한다. 히로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자신이 최고의 애완동물임을 알린다. 늑대들이 다른 여자애들을 먹어치운 것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히라쿠는 그녀에게 맛있는 고기 요리를 준비해 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부드럽고 하얀 액체 상태의 음식을 좋아한다. 그는 그것이 콩으로 만든 두부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간장도 넣었는데 이 간장은 발효를 통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 라쿠에게는 이 세계의 발효를 일으키는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도 모른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레에서 플로라는 이를 연구하기로 하고 이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7 동안 머물다가 플로라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한 달 후에 돌아왔다. 여와 함께 온 것은 전혀 다른 하녀들로 구성된 군대였다. 들은 히라쿠에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한다. 아는 자신만이 많은 동료들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챈다. 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날아올라 그날 밤 돌아왔다. 3명의 다른 천사와 전투에 도마뱀 군대 전체가 있다. 새로운 시민들과 함께 그녀는 닭도 데려왔다. 히라쿠는 이곳이 점점 더 문명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하녀들은 오우거 종족에 속하며 모든 집안일을 도와준다. 그러나 그는 그들 중 누구도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맛있는 음식을 보고 하녀들은 실험을 시작했다.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고기를 가지고 반면 티아의 3명의 천사들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 숲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마뱀 인간들은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힘든 노동을 맡기 시작했다. 그들의 리더는 마스크를 써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했고 히라쿠는 이곳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악마 이야기가 나왔으니 리아가 들어와서 숲을 돌아다니던 나머지 엘프들을 데려왔다고 말한다. 그 지랄 같은 자가 남자들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편리하게도 숲에서 모두 죽었다고 말한다. 네, 이제 더 많은 남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히라쿠는 모든 대표자를 불러 모아 갑작스럽게 불렀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곳이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오면서 마을처럼 변해가고 있어서 이름을 짓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하녀가 숲의 이름을 따서 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히라쿠는 죽음의 숲이라는 이름은 유령 마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6, 7, old. 자부틴이 문 쪽을 가리키자 히라쿠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보면서였다. 그때 그는 이 마을을 대나무 마을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날 밤 모든 시민들은 그들의 마을 이름을 축하하며 잔치를 열고 첫 번째 맥주통을 열었다. 모든 소녀들은 시장이라는 단어를 외쳤고 리우는 그가 이 일을 위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밤은 그들이 대나무 마을의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모두는 피지 포도주스를 마시며 이를 즐겼다. 티아는 술에 취해 그에게 옆에 앉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가 왜 혼자 앉아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너무 행복해서 꿈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꿈이 아니야. 티아는 그에게 말했고 그들은 이렇게 평생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마을을 위해 건배하자고 하고 리우도 건배를 원한다. 헤로쿠는 자신이 행복을 찾은 지 몇 년이 지났는지 궁금해하고 시장이 되어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한다. 여름이 도착했을 때 주민수가 다시 증가했다. 결국 악마 왕국의 대표가 나타나 자신을 비즐이라고 소개하며 악마 군주로부터의 메시지와 함께 병 하나를 제공했다. 그는 여기 정착촌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헤로쿠는 그들이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하거나 내쫓으려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리우나티아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리우는 그에게 스스로 처리하라는 의미로 윙크했다. 헤로쿠는 용기를 내어 전령에게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라고 알렸다. 그가 단지 10%만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비즐은 충격을 받았고 헤로쿠는 자신이 잘못했는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비즐은 그의 조건을 수용합니다. 그가 종이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사업가는 세금을 오직 농작물에만 납부하도록 고의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협상이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는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비즐에게 선물을 주며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잘 처리했는지 궁금해하고 리우는 그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은 마왕의 군대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티아는 동의하지만 10%는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정착지들은 보통 세금으로 50%에서 60%를 낸다. 그리고 그들은 세금을 걷기 위해 매년 한 번만 오므로 생산량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헤로쿠는 기적 같은 거래를 만들었다. 마왕의 성 안에서 장군들은 위대한 나무 마을이 그렇게 쉽게 제출한 것에 충격을 받지만 그들이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 의심하고 있다. 비즐은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멸망의 천사와 공주 뱀파이어가 시장 바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고귀한 엘프 군대와 지옥 늑대무리 그리고 마을을 순찰하는 킬러 천사 3인조까지 있었다. 비즐은 그들이 강력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그들의 선물을 조사하고 안에 사과가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들 중 한 명이 그것이 독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비즐은 그들의 선물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그 옷감은 강력한 괴물인 대악마 거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전의 악마 군주들이 모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랜도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모든 드래곤의 지배자인 드라임이 헤로쿠에게 자기소개를 하며 그의 백작과 함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헤로쿠는 안에 있는 비싼 검을 보지만 다소 폭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감사하며 오늘 이곳에 온 이유를 묻습니다. 그 남자는 드라임의 은신처가 그들의 마을 바로 남쪽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서로 이웃이라고 여기고 정식 인사를 하기 위해 여기 왔다. 헤로쿠는 그들을 저녁에 초대하고 싶어 하므로 드림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다시 자신을 소개한다. 밤에는 그들이 만든 피지 포도주스를 즐기며 더 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의 조수는 그들이 헤로쿠의 마을에 폐가 되기 전에 떠나라고 한다. 그들이 헤로쿠가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떠난 후 그는 그들이 많은 방문객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헤로쿠는 잠재적인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짓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천사들이 방문객을 겁주길 원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자부친이 방문객을 알리면 모든 도마뱀인들이 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식 환영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는 종을 이용해 방문객을 위한 새로운 신호를 생각해내었고 티아와 루로 구성된 환영 파티를 만들었다. 하지만 수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문객이 악의적일 경우 그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추가했다. 고블린과 도마뱀족을 시켜 그를 보호하게 했어. 한편 하룻밤을 묵은 방문객들을 위해 헤로쿠가 플롤에게 그들을 지키라고 부탁했어. 플로라는 며칠 동안 잠을 자도 괜찮기 때문이었어. 준비가 모두 끝나자 새로운 울부짖는 마을에서 방문객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무역 관계를 맺고 싶어 했고 루는 일을 처리하고 그들을 마을로 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의 전체 그룹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의 리더는 그것이 모두 그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 말을 들은 루는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숲속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리더는 일부가 뒤처진 것에 대해 사과했고 루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분리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있는 동안 행동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손님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보낸 후 루는 밤에 그들의 문을 잠갔다. 헤로쿠는 왜 그들을 죄수처럼 대하는지 궁금해했다. 티아가 그가 아직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묻는다. 모든 방문객은 항상 그들과 함께 올 때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들만 제외하고, 그래서 그들과 숲속에 숨어있는 군대가 있는 이유로 그들의 환대가 줄어든 것이다. 다음날 아침 헤로쿠는 왜 그들이 피지 포도주스를 제공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주모가 그에게 칼을 가져온 손님들과 그렇지 않은 손님들에 대한 대우의 차이란다. 그는 최소한 그들에게 좀 더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음식을 가져다주는 하녀는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티아와 루는 식사를 하면서 그에게 이 사람들이 중요한 협상을 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동정을 벌이라고 말한다.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냥이나 채광을 하는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헤로쿠가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헤로쿠는 여전히 포도주를 상위에 올려놓으라고 강요했다. 그들이 대화를 시작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웃과 거래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갈등으로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그들은 대나무 마을로 와서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숨지 않게 되어 기쁘다며 이 음식을 즐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티아는 그에게 왜 숨었는지 재치 있게 묻는다. 그 남자는 만약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군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마을에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남자와 관련하여 헤로쿠는 그녀의 땅에서 우유를 추출하고 싶어 했다. 지도자는 그들의 무역 협정을 협상하기 시작했다. 다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들은 물리적 상품을 교환할 수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을은 꽤 멀리 떨어져 있고 큰 나무 마을은 위험한 장소 중 하나에 있어 그들은 로쿠에게 그들이 마을에 오는 쪽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본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헤로쿠는 쿠로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한다. 늑대들이 짐을 수레에 싣고 오기로 하여 그는 동의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교환할 물건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 사람이 금속에서 만든 식기류와 유리를 보여주며 헤로쿠는 그들의 물건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신에 음식을 교환하고 싶어하니 헤로쿠는 기꺼이 동의한다. 이것이 그들의 무역 관계의 시작이었고 떠나기 전에 지도자가 방문할 때 선물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사과한다. 그들의 마을에는 그런 관습이 없었다. 그는 다음에 뭔가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을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헤로쿠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양자 물리학의 교수님이 두 번째 삶에서 작은 설득력을 가졌다는 걸 누가 알았겠는가. 곧 그들의 첫 거래일이 다가왔고 소리치는 마을과의 거래가 시작되었다. 소녀들은 헤로쿠에게 뒤에 있으라고 말했다. 티아가 그들의 대표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드리엠은 포도주스 한 통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모두를 데려가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리엠은 포도주스를 마시기 위해 정기적으로 놀러오기 시작했다. 항상 보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헤로쿠는 그를 항상 반가워했다. 그는 포도주스에 감사하며 떠났다. 며칠 후 티아가 돌아와 헤로쿠에게 모든 것을 거래했다고 말했다. 처음에 시민들은 그 음식을 본 적이 없어서 망설였다. 그래서 그녀는 무료 샘플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드리엠을 위해 준비된 와인조차 팔았고 헤로쿠는 오늘 밤 그에게 더 많은 포도주스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티아는 시장의 일부 마을 사람들이 포도나무 마을에 살 수 있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총 20명의 주민이 있으며 모두 젊은 여성들이다. 정말 편리하군. 헤로쿠는 마을이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리즈 박사가 사실은 인셀이고 그들 중 누구와도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최소한 2명의 젊은 남성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한다. 다음 주 비스트 걸들이 자신을 소개하며 그들이라고 말한다. 멘탈적으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헤로쿠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면요. 헤로쿠는 그녀에게 자신이 엘라베마 출신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혈연 관계가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겠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이 젊은 남자들을 데려왔는지 묻고 3명의 젊은 남자를 봅니다.
그는 이것이 그가 바라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합니다. 모두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심지어 작은 슬라임들까지도. 그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농사에 집중한다. 하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한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 피피팸과 그래퍼베어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녀는 그것이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녀가 그를 전투 현장으로 날아보내면서 그는 그것들이 맛이 어떨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들의 거대한 크기를 보고 가능한 한 빨리 그들에게로 날아가 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그를 신속하게 날아보내고 단 한 번의 배기로 2마리를 모두 제거한다. 모든 킬러 천사들은 그가 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이 전설적인 괴물들을 처치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집에서 피지 포도주스를 사용해 고기를 요리하기 시작하고 소녀들은 그들의 포도주스가 낭비된 것에 실망한다. 바이퍼에 대해서는 튀겨서 먹었는데 치킨 튀김 맛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뭔가 빠진 것을 느끼고 그날 밤 플롤에게 그녀의 발효 연구에 대해 물어보러 갔다. 그녀는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두막을 3번이나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헤라쿠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전혀 모르지만 폭발물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닭들이 마침내 알을 낳기 시작했으므로 그는 달걀을 칩니다. 소금과 식초를 넣고 기름을 조금 넣어 마요네즈를 만듭니다. 그때 갑자기 도노반이라는 남자를 이끌고 여러 명의 드워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피지 포도주 주스에 대해 들었고 돈은 없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사과합니다. 증류를 이용하여 그는 헤라쿠에게 새로운 형태의 스무디를 제공하고 헤라쿠는 그 스무디가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던 것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도너반의 파티는 마을에 머무르며 더 많은 피지 스무디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헤라쿠는 그들의 마을에 합류한 괴물, 여성과 드워프들을 환영하는 파티를 열었다. 드리엠은 다시 술을 마시고 있고 루는 그가 혼자서 그들의 마을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어 기쁘다. 그의 조수는 그를 묻고 끌고 간다. 난장이가 그들을 받아준 것에 감사한다. 헤라쿠가 술을 마시는 동안 그는 드디어 옆에 다른 노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어떤 여자들이 그의 눈에 띄었는지 물어보려고 했다. 난장이 남자는 모든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수염이 가득한 여자를 더 좋아한다. 헤라쿠는 이 여자들이 결국 그의 작은 유혹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다음날 아침, 드래곤이 마을 쪽으로 날아오고 헤라쿠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것을 처치하려고 한다. 하지만 드리엠이 그것을 무너뜨리러 온다. 위협적인 아우라를 가진 3번째 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헤라쿠는 드리엠을 구하기 위해 창을 던진다. 마지막 순간 용은 간신히 피하지만 드리엠의 조수가 그들에게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헤라쿠는 놀란다. 그는 2 새로운 여성을 소개한다. 그들은 드리엠의 딸 라스티스문과 엄마 우유를 먹는 그레팔룬이다. 그리고 나는 그 풍선으로 원숭이처럼 놀고 싶다. 헤라쿠가 그에게 아내와 딸이 왜 여기 있었는지 묻는다. 드리엠은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는 매일 밤 집에서 몰래 나가고 있어서 엄마는 그가 어떤 애인과 밀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드리엠은 이것이 모두 고위 정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엄마는 모든 의심이 드디어 확인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드리엠은 그들에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결국 그도 작은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용기를 갖지 못했어. 헤라쿠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드리엠은 그게 자기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레리스모어는 이 마을을 거의 태울 뻔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엄마 우유 짜는 이는 그의 소나기에 거의 타 죽을 뻔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가 그의 딸에게 창을 겨누었을 때였습니다. 헤라쿠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된 덕분에 기뻐하고 그가 떠난 후 드리엠은 아내에게 그가 이전부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숫자는 부족하지만 헤라쿠의 창 하나로 그들의 왕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맘미밀커는 자부틴이라는 그녀의 오랜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창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라스티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 잠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힘을 무시할 수 없기에 그녀는 최소한 그의 힘이 결코 그들에게 반역하지 않도록 하기를 희망합니다. 드리엠은 그녀가 이걸 확실히 원하는지 물어보지만 엄마는
밀커가 이것이 라스티에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헤라쿠는 기꺼이 그녀를 마을로 환영하지만 곧 그녀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재채기조차 모든 진행 상황을 날려버립니다. 그는 드래곤이 무엇에 유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소티르는 드리엠 같은 드래곤이 정말로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헤라쿠는 그녀가 외교 관계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비젤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그는 라스티를 보고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악명 높은 파괴에 미친 용이었다. 그녀가 오늘 여기 온 이유를 물었고 그는 오렌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재고가 없다고 말하고 딸기를 맡아보라고 시도했다. 비젤은 뿔을 보고 화장실에 갔다며 그녀가 말하는 대로 상자 10개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주문을 준비하고 그에게 세는 것을 원하느냐고 묻지만 그가 세는 것은 그가 도망칠 시간뿐이었다. 사라져버려 우유를 가지러 간 아버지처럼 악마의 성으로 돌아가자 나머지 장군들은 라스티가 전능한 드래곤이 이제 그들 중에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을 염탐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망할 것임을 깨닫는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비슬은 자신의 비밀 계획을 사용하려고 한다. 자신의 집안에서 그의 딸 플로룸이 방에 들어온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 사이에서 그들의 군사력을 조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마을로 텔레포트한다. 입구에서 라스티가 자신을 소개하지만 플로럼은 이미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다. 그녀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플로럼은 다양한 종족들, 도마뱀인, 오우거, 짐승인, 심지어 드워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의 본부 안에서 그녀는 뱀파이어 공주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본다. 그리고 멸망의 천사가 처형천사 삼총사를 이끌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남자를 납치하고 그들 사이에서 먹이를 찾는 고위 엘프들도 있다. 그들이 주변에 있으니 군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인페르노 울프와 악마 거미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나서 그녀의 자신감은 사라졌다. 그녀가 개발한 차트를 사용해보니 시장은 혼자 남았고 그는 그들 모두보다 더 강해야 한다. 그녀는 이 남자가 얼마나 강할지 궁금해하지만 헤로쿠가 지나가는 걸 보고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이 마을에 사는지 의아해한다. 그가 그녀에게 길을 잃었냐고 묻자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약한 인간이 그녀를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을로 돌아가서 라스티는 그녀에게 방금 시장을 만났다고 말해요. 그는 인간일 수도 있지만 그녀의 어머니를 물리칠 수 있어요. 플로rum은 그에게 매우 무례하게 대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그녀가 그들 사이에서 지내는 날들이 지나면서 헤로쿠는 그녀가 라스티의 이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왜 그와 그렇게 어색해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어느 날 슬라임들이 수가 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 중 하나가 모든 포도주스를 먹기 시작했어요. 모든 소녀들이 슬라임 처형을 준비했고 그들은 첫 번째 재판을 시작했고 유죄를 판결했다. 헤로쿠는 슬라임이 불쌍해져서 슬라임을 풀어주려고 했고 그 슬라임은 그들의 잔치 중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하나의 귀여운 슬라임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했다. 가을이 다가오고 헤로쿠는 모든 음식을 즐기고 있었으며 식사와 함께 해산물을 먹고 싶어 했다. 플로룸은 그에게 바다 접근을 원한다면 준비된 소녀가 100명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수문을 열고 생선 냄새가 나는 성기를 내놓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다 접근이 필요하다면 그는 마을 남쪽의 항구로 가서 바다 제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라스티가 거기까지 날아가겠다고 제안하고 나머지 소녀들도 함께합니다. 그들은 이륙하고 헤로쿠는 그의 음식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기뻐했습니다. 3일 후 바다 도시에서 상인이 라스티와 함께 돌아와 그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생선 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물고기와 함께 이곳의 3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왔다. 첫 번째는 이 마을의 시장을 제대로 인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이 마을의 공식 무역 대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의 다년간의 경험으로 그는 대나무 마을이 수익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므로 소녀들은 그의 제안을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긴 협상 끝에 상인은 떠날 준비가 되었고 다음번에는 포도 주스 무역에 대해 논의할 생각에 신이 났다. 하지만 라스티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헤로쿠는 전문적으로 거래를 처리하게 되어 좋다고 생각하고
리우는 이제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어 좋다고 생각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인은 그레이트 트리 마을을 돌아보았다. 소녀들이 처음 마이클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의 그들을 쫓아낼 뻔했다. 그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상인 직감이 무언가를 무시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플로룸이 소녀들 중 하나라는 것을 보았고 알고 있었다. 그녀를 무시했다면 그의 머리가 날아갔을 것이다. 그는 다른 소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자신을 미친 드래곤 라스티의 달이라고 소개한다. 둘 다 이처럼 두드러지고 위험한 존재인 만큼 그들과 거래하는 것의 이전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를 데리고 가져온 물건들을 보여주고 그는 리자드맨을 보며 어떤 터무니없는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을 벗기고 그는 왕국을 돌고 있는 희귀한 과일을 보게 된다. 그는 각각이 여러 개의 은화로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양이 위험을 초월하며 그는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해양 상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의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이므로 그는 그들에게 상품을 어디로 배달할 것인지 물어본다. 그들의 마을은 죽음의 숲에 있으며 라스티가 그를 태워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그 돈의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며 그 과정에서 그는 세 마리의 위대한 용과 멸망의 천사들 그리고 그녀의 군대와 함께 최소한 시장은 정상적으로 보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백작공주가 자신을 드러냈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원한다고 라스티가 소리쳤을 때 그는 남은 모든 자신감을 잃었다. 그는 살아남아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켰지만 그의 옛몸은 더 이상 이 일을 견딜 수 없다. 밤에는 헤라쿠가 수집한 새로운 해산물을 준비하고 모든 여자들에게 주게 된다. 다음날 아침 또 다른 드래곤이 나타났다. 그는 이 드래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드래곤은 숲 깊숙이 불덩이를 날렸고 그것은 헤라쿠와 싸우고 싶다는 신호였다. 그는 창을 준비했지만 던지는 데 실패했고 그러나 이것은 드래곤을 속이기 위한 함정이었다. 드래곤을 물리치기 위해서 숲 안에서 그는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을 보고 그녀가 왜 숲을 태우려고 하는지 궁금해했다. 드리엠이 날아와서 기다리라고 하며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녀의 이름은 하루켄이며 드리엠의 언니이다. 그녀는 라스티를 결혼시키려 한 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하려 한다. 헤라쿠는 그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하루켄은 드리엠이 그녀를 시장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드리엠은 그것이 포도주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카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녀는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러 오고 싶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보다 900년 더 어린 소녀가 먼저 결혼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헤라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빨리 진행하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헤라쿠는 그녀의 머리를 쥐고 무릎을 꿇으라고 말한다. 미안, 내가 잘못 말했어. 그는 그녀에게 그의 자물쇠를 만지게 한다. 미안, 내가 잘못 말했어. 그는 거의 자신의 창으로 그녀의 몸을 찔렀다. 미안, 내가 잘못 말했어. 그냥 신경 쓰지 마. 댓글에 슬라임을 위해 RIP라고 남기고 나는 계속 울고 있어. 가짜 팬들은 절대 예상하지 못할 거야. 그들이 그가 만든 맛있는 저녁을 먹는 동안 하루케는 마작 게임을 하고 싶어 했지만 물질적인 물건 없이 무언가를 걸고 싶어 했다. 헤라쿠는 단지 플롯 아머 제거 마작을 해볼까 봤는데 모두가 그의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 몇 판의 플롯 아머 제거 후 헤라쿠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의 천부적인 지식으로 전설은 이 게임이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그의 최고의 지식에도 불구하고 전설은 이 게임이 그렇게 쉽지 않을 줄 알았다. 이번에는 그가 마지막 옷 한 벌만 남겨두고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들이 조각을 다시 쓰면서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단순히 패배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마침내 그가 그들 모두를 이길 기회가 왔지만 그가 최악의 타일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그는 드래곤에 대한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설득력을 보이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비젤은 나머지 장군들에게 고대 드래곤 하쿠렌이 대수목 마을에 모였습니다. 마왕은 한숨을 쉬며 베이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은 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장군은 즉시 군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랜도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수목 마을을 공격한 후 하쿠레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매우 능숙했지만 사소한 일도 불평했습니다. 그녀의 게으름 때문에 헤라쿠는 그녀에게 구멍을 파고 다시 메우도록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를 지루하게 만든 끝에 그녀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결심했다. 다음 날 3명의 매력적인 라미아 소녀들이 헤라쿠에게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의 숲속 던전이 구로해 손자들에게 침입당해 집을 떠나야 했다. 그들은 구해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트래블. 그의 도움으로 플로룸은 헤라쿠에게 도움을 주도록 말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라미아의 귀중한 보석을 그들의 농작물과 교환했고 미래에 그들의 집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헤라쿠는 한 가지 더 요청하고 싶었다. 베타심피아스인 그는 그들이 방문할 경우 플로다머를 입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의 강력한 힘으로 그들은 헤라쿠의 씨앗과 교환하기 위해 무역 상품을 나르기 시작했다. 미안해, 나는 씨앗에서 자라는 농작물을 말한 거야. 악마성에서 3명의 소녀들이 악마 군주의 딸 아래 모여 플로룸을 큰 나무 마을에서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비젤은 사무실에서 딸과 만나기 위해 순간 이동했다. 그녀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시간이 없으니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그가 공주가 큰 나무 마을을 침략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그녀의 보고서를 점점 믿지 않게 되었다. 어떤 마을도 이렇게 강력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악마 군주조차 자신의 딸을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침공일은 내일이다. 그들은 300명의 군대를 모을 것이므로 그녀가 마을을 공격하기 전에 그들을 겁줄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다. 플로룸은 그들을 겁주기 위해 누굴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라스티와 하쿠렌만 사용할 경우 왕국 전체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날 아침, 거대한 폭발이 숲의 나무를 파괴하고 군인들은 소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한다.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과 10상자를 받게 된 것에 놀란다. 마을에서 플로럼은 악마 왕국에서 온 3명의 소녀를 소개하며 그들이 죽도록 일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곧 자신의 말을 고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말한다. 그는 왜 그들이 모든 의지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한다. 살고 있지만 플로룸은 그들이 단지 감정적인 상태일 뿐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들의 리더는 자신을 유리라고 소개하고 플로룸은 그를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냥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길 바라는 여자들에게 지쳤다. 그래서 플로룸이 그들을 안내하게 한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소녀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정체성을 비밀로 한다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유리가 더 이상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녀는 이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을을 둘러본 후 소녀들은 저녁을 즐기며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의 정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기쁘다. 헤라쿠는 그들이 이렇게 빨리 적응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루가 새 소녀들을 보러 온다. 하지만 그는 루의 체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챈다. 루는 자신의 변신 마법이 하루 종일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냥 아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수 아이들과 몇 주간 놀고 난 후 유리는 아버지가 걱정하기 전에 마을을 떠나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기 전에 다른 소녀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성 안에서 악마 군주가 비제를 대면하고 그녀의 딸이 마을에서 돌아온 이후로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쓸모없지 않았고 돌아온 이후로 계속 바쁘게 지내왔다. 비젤은 그녀가 외교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악마 군주는 그녀가 남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고 그를 찾기 위해 온 나라를 다 부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리가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겨울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헤라쿠는 그들이 놀라운 수확을 거두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에 그녀는 부모님을 위해 여분의 음식을 좀 가져갈 수 있는지 물었고 헤라쿠도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북쪽에 사는 황제 드래곤이고 어머니는 남쪽에 사는 허리케인 드래곤이다. 헤라쿠는 그 이름들이 매우 위협적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싶어 했다. 우선 라스티는 시샤도 시티로 가는 길에 드람에게 음식을 주고 거래할 농작물을 일부 내려놓았다. 들리는 바로는
어부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대한 괴물이 있었다. 그래서 레스티는 그것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것이 분명히 에케라쿠가 찾고 있는 해산물 종류라고 생각했다. 한편 하쿠레는 북쪽으로 향했고 돌아오는 길에 더 많은 엘프들을 데려왔다. 물론 모두 여성이니까 이 시점에서 내가 놀랄 이유가 없다. 그들은 사내 엘프들이지만 최근에는 음식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헤라쿠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들의 리더는 그를 도와줄 수 없다면 이해한다. 그들이 낯선 사람들인 만큼 하지만 리즘스터는 그녀에게 그들이 밤에 어디에서 잘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엘프 리더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가 원한다면 그의 침대에서 잘 것이라고 말하지만 베타는 필요 없다고 한다. 이 남자는 여성의 종을 마치 포켓몬처럼 그의 포켓덱스에서 해제한다. 그날 밤 헤라쿠는 남자 목욕탕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의 설득을 보지 않도록. 하지만 플로룸은 3명의 무케티어스가 새로 생긴 목욕탕 주변을 몰래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목욕탕에 가자고 했는데 그들은 그의 등을 씻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플로럼은 그들의 계획이 너무 작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들이 세탁판처럼 평평하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가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중 하루 헤라쿠는 루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왜 몸이 좋지 않은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단지 날씨 때문일 뿐이라며 심각한 병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약간의 메스꺼움과 열은 큰 문제가 아니야. 세나가 루에게 최근에 신맛 나는 음식을 갈망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자 루는 실제로 토마토와 신과일이 먹고 싶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나는 울부짖는 마을의 한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고 헤라쿠는 그들에게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들이 아기를 가졌다고 축하해 주었다고 말했다. 겨울이 끝난 후 헤라쿠는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아침 루틴이 되었고 하녀들이 그보다 일찍 일어나려고 고집하는 바람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을 피했다. 슬라임은 다른 와인통에 몰래 들어가서 마을 여자들은 다시 한번 공개 처형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하루 종일 한 끼만으로 일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식사를 마친 후 헤라쿠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졌고 농사 짓기를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헤라쿠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싶어 했고 심기를 시작했다. 모든 종류의 장미와 꽃들이 있어서 그 마을은 조금 더 문명화된 느낌이 들었다. 또한 그는 아이들을 위해 가구와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다. 비록 그는 건축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칼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연습하고 싶어 했고 너무 힘들게 숨을 쉬어서 그의 칼의 뼈가 너무 두꺼운 방패 때문에 나무로 변해버렸다. 헤라쿠의 나무칼도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는 혼자 연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몇몇 단검을 던져보지만 검은 엘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그 작은 설득이 그의 큰 창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검은 엘프는 그의 다른 창에 자신을 관통하는 것을 느끼고 싶다고 말하지만 헤라쿠, 그는 그가 이 창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과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농사일로 지친 하루를 마치고 밤에 혼자 목욕을 하고 쉬려 했지만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여자들이 임무 불가능처럼 그를 스파이하곤 했지만 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녀성을 잃는 것이다. 그는 그들의 위치를 밝혀내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기쁘지만 내일은 그 숨겨진 문들을 꼭 막겠다고 마음먹는다. 다음날 아침 세나는 그들의 마을에 이상한 남자가 있다고 전하러 왔다. 그는 큰 나무 옆에서 앞으로 구부린 남자를 보고 그가 어떻게 모든 천사들과 자부빈을 지나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루는 그 남자를 보고 그가 조상임을 알아본다. 그들의 게스트 하우스 안에서 그는 그녀에게 자연분만을 축하하며 그것은 하나의 버림, 이 세상에서 뱀파이어에게 가장 드문 사건 중 하나입니다. 헤라쿠는 이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자신이 이전에 창에 찔릴 준비가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상은 그가 조각상에 끌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4000년 이상 살아온 유일한 존재 중 하나로 태어나기 직전에
신을 만났던 기억이 있지만 그가 오래 살기 위해 계속 기억을 지우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작 옆에서 사는 것은 그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헤라쿠는 그에게 조각상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그의 기분을 꺾습니다. 대신 그는 그에게 또 다른 조각상을 만들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시 창에 찔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헤라쿠에게 이 조각상이 얼마인지 물었지만 헤라쿠는 신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은 그에게 보상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성당 안에서 사제는 그의 50년 만의 귀환을 환영하며 그 조상은 그 조각상을 사원의 가장 좋은 자리에 놓습니다. 헤라쿠가 보상을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에서 가장 멋진 피아노를 선물로 받았다. 소녀들은 피아노를 배우면 리즈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피아노를 열고 나서 그들은 아무도 그렇게 비싼 것을 깨뜨릴 압박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헤라쿠에게 오래된 피아노를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마이클과 몇 번의 협상 후 그는 소녀들을 위해 새로운 피아노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습하기 시작했지만 헤라쿠는 밤에 더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대형 연례 수확 시즌이 도래함했고 한창 아침 일손을 보던 루가 헤라쿠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에게 음료를 더 시원하게 해줄 아이스 큐브를 주면서 과로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걱정된다. 그녀가 돌아다니는 게 괜찮은지 묻는다. 그녀는 모든 여자들이 그녀를 격려한다고 안심시킨다.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운동을 하며 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나도 헤라쿠는 자신의 배 안에 아기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저녁 식사 중 모든 소녀들은 아기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며 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를 바란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피지 포도주스를 마실 수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자부치는 아기 샤워를 준비하고 있다. 시청 사무실 안에서 3명의 천사가 시장에게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알린다. 마을은 줄어들고 있고 그들 모두는 무너질 지경이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은 그에게 모든 포도 주스 스무디를 팔아달라고 간청한다. 그들의 유일한 소원은 루가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지만 헤라쿠는 그것을 칭찬하면서도 모든 주스를 파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격려한다. 그렇게 하면 맛이 더 좋아질 것이다. 악당들은 맛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소식에 신이 났지만 난쟁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왜 아무도 그들의 스무디를 원하지 않는지 궁금해했고 도너바는 더 이상 그 안에 하얗고 크리미한 물질을 방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헤라쿠가 상황을 설명하자 도너바는 자신의 특별한 크림이 사람들이 술을 즐기지 못하게 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에 기뻐한다. 헤라쿠는 그의 주스가 맛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이 비밀의 흰 크림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난장이가 그것은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알고 싶다면 소금 비스킷이라는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헤라쿠는 모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주 동안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 지나갔다. 마을에서는 그러나 헤라쿠는 아내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었다. 그녀가 곧 진통을 시작할 시간이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꽃을 발견한다. 그 꽃은 티아와 다른 천사들이 선물한 것으로 얼음산에서 피어난 가장 희귀한 꽃 중 하나였다. 어두운 엘프의 우두머리가 그녀에게 비밀의 산 엘프 약을 제공하러 왔다. 그것은 지금까지 생산된 최고의 약이며 루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루에게 아버지의 보물방에서 가져온 소중한 펜던트를 선물합니다. 늑대들은 사냥한 음식의 일부를 제공하고 자부단의 아이들은 그녀에게 아기 옷을 선물하고 싶어 했습니다. 애는 푸딩을, 레아는 꽃 왕관을 제공하고 심지어 게으른 하루켄도 그녀를 위해 사과를 깎겠다고 제안합니다. 플로라가 들어와 동생에게 토마토 두부 미소국을 주고 하루쿠는 드디어 이렇게 오랜만에 미소를 만들었다고 기뻐합니다. 도마뱀의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도와줄 방법을 몰라서 사과합니다. 알에서 태어난 것이지만 그녀의 아이가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피를 제공한다. 모든 선물을 받은 후 헤라쿠는 나무 망치를 발견했고 루는 그것이 곧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도노반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고 루는 배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고 그것이 분만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모든 하녀들이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타오를 서두르기 시작했고 헤라쿠는 다른 방에서 기다리면서 무력감을 느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큰 나무 아래 작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2개의 달이 밝게 빛났고 그는 혼자서 그들을 바라보던 첫 밤이 떠올랐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고 싶어 했지만 이제 모두가 함께하니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가갔고 그는 그날 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는 흐릿한 정신으로 룰을 향해 걸어가 그녀의 아이를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와서 안아달라고 했으므로 헤라쿠는 조심스럽게 그를 가슴에 안으려고 했다. 그가 그를 안고 미소를 보자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병에 걸렸으므로 그의 유일한 희망은 그의 아들이 그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을 위해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루는 그의 손을 잡고 그들은 그를 강하게 키울 거라고 말한다. 그들은 아들 이름을 알프레드라고 짓기로 결정했고 그가 반 뱀파이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상적인 인간처럼 보였다. 이곳은 그가 혼자 시작한 곳이며 모두가 그와 함께 해주어서 기뻤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그를 지원해준 것에 감사했다. 그를 위해 가져온 모든 선물을 기억하며 그는 그들에게 감사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았다. 그들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했으며 헤라쿠는 그들을 위해 만든 보상 메달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가 마을을 건설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이것이 돈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헤라쿠는 희망이 있다고 설명한다. 마을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라고 한다. 현재 모든 수확물은 그에게 제공되며 그는 그것을 모두에게 분배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사람들이 특정 과일에 대한 선호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화폐 기반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말이다. 헤라쿠는 이러한 쿠폰을 처음으로 제안하고자 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선물이었죠. 헤라쿠는 각 마을 사람에게 메달을 하나씩 주고 크로아자부탄의 가족들에게 각각 30개의 동전을 주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위조될 염려가 없도록 모든 동전을 손으로 만들어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드워프들은 포도주를 원했고 다른 이들은 가구를 원했으며 천사들은 드라이메의 고가의 무기를 교환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화폐 대신 가구를 요청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가치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들은 시장을 하루 동안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차츰 안정되기 시작한 후 마침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큰 축제의 시간이 왔습니다. 모든 소녀들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주스를 마셨습니다. 도노반과 다른 난쟁이들은 큰 통을 가져와서 이 특별한 주스통은 그들이 모든 주스를 혼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스통은 그들이 모든 주스를 혼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놀았던 짭짤한 비스킷 게임에서 나온 하얀 물질. 루는 이 망치가 이 용도라는 것을 깨달았고 두 사람이 함께 잡고 통을 열었다. 헤라쿠는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축하하기 위해 통을 깨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는 오늘 밤 모두가 무료로 마시라고 말했다. 드라임은 다시 시작했지만 그의 카운트는 이를 50가지 음영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모든 소녀들이 주스를 즐기고 도너반이 그에게 이 새로운 비밀 레시피가 마음에 드는지 물어본다. 루는 이제 엄마의 젖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마실 수 없다고 말한다. 도너반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망쳤다고 생각한다. 그는 시장의 아내를 빼앗을 계획이었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그것을 병에 담아 곧 마실 수 있도록 하자고 요청하지만 헤라쿠는 20년 동안 병에 담아두면 자신의 자식이 성장할 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너반은 이미 죽어있다. 그동안 헤라쿠는 이 난쟁이의 계획을 눈치챘다. 그는 도너반의 비밀 흰 물질이 그것을 마시는 누구에게나 임신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수동적이어서 헤라쿠는 그가 모든 요정을 이 음료로 임신시키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방치할 수 있도록 도너반은 자신이 엉망이 됐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이에게 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달려간다. 헤라쿠는 드디어 이 모든 여성 관련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쁘다. 악마의 왕국은 헤라쿠의 아이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축하하고 싶어 한다. 그들의 마을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의 유일한 계획이 유리를 마을에 사는 사람 중 한 명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마이클은 출산 소식을 듣고 가장 큰 선물을 보내려고 한다. 그들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티아는 아직도 숲에서 살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드라임 왕국과 악마 왕국에 최근 전쟁 이후 피신처가 필요한 망명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100명이 넘으며 헤라쿠는 현재 마을이 그들에게 모두 공간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루가 완벽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들은 모두를 위한 두 번째 마을을 만들 것이고 티아는 위대한 나무 마을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마을이 그들을 모두 구해주었으니 그들은 미래의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이 구원받았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지만 헤라쿠가 불쌍한 늙은 도너번을 처형했습니다. 도너번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서 애도를 표현해주세요.